안녕하세요. 우선 뭐 오늘 뭐 토크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전시회 출품작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뭐 산발적으로 막 이어지는 것들은 그냥 이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제가 뭐 작가님에게 질문을 드려도 다른 분이 뭔가 거기에 첨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막 하셔도 돼요. 사실 그런 게 되게 좋잖아요. 편하게 막 대화하듯이. 예, 염두해 주세요. 예. 하여튼 뭐 우선 임선희 작가님께 먼저 좀 질문을 할게요. 제 질문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진지한 부분이 있는데 적당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 전시 뭐 출품작 스치고 지난 자리 지나침 연작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게요. 예. 우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방법론이 상당히 좀 흥미로워 가지고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뭐 사각의 캔버스 위에 색가루 안료를 덧칠하고 그 위에 부식액을 칠해서 뭐 녹을 발생을 하게 하고, 굉장히 사실은 뭐 그 캔버스를 사용했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런 방법론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사실 이 어떤 녹을 만든다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억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어떤 뭐 노스텔지악한 무언가를 떠올리기도 하고, 혹은 말 그대로 그냥 시간성 자체를 그대로 그 물질이 이제 막 표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 이 어떤 녹을 사용한 것,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좀 얘기하고자 하셨는지. 예. 일단 저는 이 작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작업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녹슨말이라는 설치 작업을 했는데, 아버지의 그 일기, 아버지의 메모를 가지고 그 텍스트를 녹슬게 표현하는 조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뭐 오래된 말, 잘 들리지 않은 말, 뭐 그런 의미로 작업을 했었는데, 태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초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계획한 단계가 아니어서, 이제 뒤로 갈수록 개인전 작업을 준비를 하고, 초기에는 좀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평면에 그 녹음이라는 자체를 다시 이제 환원해서 표현하는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전 작업에서는 그 녹슨말이라는 상징적 어구나 아니면 그 설치 내용에 맞게 작업을 한 거고, 이번에는 녹슨 것 자체에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산화되는 부식액을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평면에 작업이 어떻게 발화가 되는지,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겪는지, 그러니까 부식 자체가 시간성도 있고 물질의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붓질을 이용해서 어떤 스치는 선생님 말대로 시간성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해봤어요. 예. 아주 과거의 작업도 저는 조금 알고 있어서 사실 항상 이런 어떤 변화들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저는 과거에 하셨던 어떤 사진 작업도 받고 조각 작업도 받고 설치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 어떤 장르적 범주랄까요?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확장하여서 항상 작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재료의 선택에서도 사실은 조금 자유롭게, 그리고 심지어 어쨌건 간에 이미지로 드러나는 어떤 대상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좀 실천을 하고 계시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뭐 결국에는 그래도 뭐 이런 어떤 매체나 형식이나 재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어떤 뭐 실천을 하고 계시다 한들, 그래도 대부분의 그 작업들에는 어떤 뭐 노인 혹은 어떤 취약한 개인, 적어도 최소한 어떤 사회적인 뭐 울타리 안에서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삶 같은 것들을 조금 보듬는 그런 어떤 태도, 관점 같은 것들을 항상 좀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런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바뀌지만, 그래도 그걸 관통하는 어떤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초점 두 개가 있는데,
이 녹화에서 질문들이 이 그 레지던시 면접이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무지하게 면접을 많이 보고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하시는 부분이 항상 면접을 볼 때마다 저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체가 너무 다양하다, 재료가 너무 다양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까지는 그게 이제 너무 다양하게만 보였다는 사실이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제 50대가 되니까 작업이 많이 쌓여서 그 재료가 내지는 매체가 많이 다양하게 보여지는 게 작업에서 이 사람의 맥락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시나 봐요. 그러니까 얘기의 초점은 다양한 매체를 쓰시는 분들은 팁이 작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를 포트폴리오 안에서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작업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이 대답을 이제 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후자 같은 입장이어서 항상 그래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가들이 다 달라요. 작업하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법론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면에, 저는 개인적인 어떤 삶과 붙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내가 살면서 바뀌어가면서 느껴지는 그 상황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장돼서 작업이 되고,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매체는 전문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사진 작업이나. 조각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나름 좀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 영상 같은 거를 안 해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도움되는 요소로 작업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내가 발화하려는 부분에서 이제 쓰여져서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작업을 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선생님이 잘 보셔가지고 저희 삶과 연관된 작업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이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개인의 서사에만 국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작업이 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열심히 해야죠. 우선은 저는 뭐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약간 이렇게 경유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작업은 분명히 시간이 흐르고 그 궤적이 이렇게 좀 길어졌을 때 사실은 얘기가 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별로 슬픈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이 흐르고 작업이 쌓인 만큼 사실 그 의미망이 훨씬 더 넓고 확장되어 있고 훨씬 더 단단해요. 작가님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쌓인 상태에서는 사실 이 어떤 작업의 어떤 그 언어라던가 혹은 그것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올곧고 단단하게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어떤 매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지하고 계시던 그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작업들을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개인의 경험이 곧 어떤 보편적인 삶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어떤 그 작업적 궤적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되게 많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볼 일이 있었는데, 사실 장르적, 매체적 범주는 오늘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이 학습한 어떤 방식들에 따라. 하지만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작가적 태도와 관점, 견지하고자 하는 것을 좀
충실하게 끌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찬송 작가님. 김찬송 작가님 작업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그 어떤 그 쓰신 텍스트를 보면서 사실 그 프로세스에 우선은 첫 번째로 조금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뭐 수백 번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런 어떤 반복된 촬영 속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좀 흐려지는 어떤 순간들을 좀 포착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반복된 촬영 과정을 거치고 그걸 회화의 화면 안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과정으로부터 결국에는 어떠한 초반 단계에서의 어떠한 이미지 혹은 어떠한 맥락, 개념 같은 것도 좀 포착하시려고 하는지 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제 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구도나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이제 드로잉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촬영을 하면서 제가 몇백 번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사실 그것을 이만큼 많이 찍어야지 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찍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체가 너무 화면 속에 벗어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가 의도했던 오브제들이 화면 속에 담기지 않았다거나 왜냐하면 제가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놓고서 스스로를 촬영하는 것이어서 그 화면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도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촬영 중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촬영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대로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처음에 의도와는 많이 벗어나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면서 어떤 사진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결과물을 제가 다시 캔버스 화면으로 옮길 때는 상당히 이제 제 기준에서는 비교적 정교하게 옮기는 편이에요. 굉장히 신체 비율이나 이런 것과 정교하게 옮긴 후에 다시 회화로 작업을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많이 무너뜨리면서 그 스케치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경계를 흘린다, 무너뜨린다, 네,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이 단단한 신체가 부분적으로는 끊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배경에 스며들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발생하는 불완전하고 좀 흐릿한 그런 정서 같은 것을 화면 속에 같이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셨던 얘기에서 들으면서 문득 궁금해진 건데 그 네, 사진 촬영 과정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도하지 않은 모습이 담기기도 하고 의도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회화의 화면을 옮기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상 어느 쪽이 더 끌리세요? 사실은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제 눈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원래 생각하고 있던 부분과는 다르게. 저는 이제 회화를 봤을 때 조금 흥미로운 게 이제 뭐 보면은 온전한 어떤 신체를 다 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캔버스 안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체 일부 같은 것들을 크롭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표정이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냥 다 드러내고 신체의 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어떤 주체로부터 분리된 어떤 그냥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사진이 되었든 뭐 회화가 되었든 어떤 표정을 넣는다던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몸짓이 들어갔을 때 그건 굉장히 뭔가 지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서사를 굉장히 온전하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탈각시켜 버리니까 결국엔 이건 어떤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되게
임시적인 어떤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작가님이 만든 어떤 최종 화면은 결국엔 자신으로부터 발생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상 자신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되게 어떤 익명의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사실은 보면서. 그래서 뭐 좀 이런 어떤 크롭의 구조라던가 그리고 어떤 실제로 덩어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체라는 것이 모두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보편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또 항상 담겨 있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몸의 부분적인 것이 크롭되어서 화면 속에 훨씬 크게 확대가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낯설고 조금 더 익숙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 그런 것을 크게 드러내는 것 또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앞방 작가로서 그림 같이 생활을 하니까 같이 많이 작업실에 오래 있었고 이제 저는 페인팅을 하지 않으니까 되게 신기하게 많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관찰을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하고 맥락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느낀 거는 그게 이제 자기 몸이지만 그리면서 그게 어떤 본인이 이제 그리는 방법 중에서 해체되거나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어느 부분에서 디테일을 뭉개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긴 하지만 자기 몸이기 때문에 또 느껴지는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느낌은 갖고 있는 것 같고 워낙 작품이 설명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감각적으로 본인이 많은 숙련과 그리고 보기의 방법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작가 같아요. 그래서 그릴 때 보면 그 포인트를 탁탁 찍어서 신체에서 뭉개지만 이렇게 붓질을 두껍게 해서 물성을 나타내면서 조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러지? 좋게 본 것보다도 참 멋들어지더만요.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유선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말에 바로 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다. 그리고 되게 어떤 익명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신체의 이미지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이제 이걸 회화의 어떤 물질로 또 조금 들어가 보자면 사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떤 언캐니한 어떤 정서를 굉장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자신의 몸을 그리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이 어떤 표현의 방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거칠기도 하고 굉장히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회화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서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의 윤곽을 또 약간 부숴버리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정서로 돌출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걸 그냥 단순한 이거는 신체야 뭐 누군지 알 수 없어 거기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말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정서의 어떤 표정이랄까 정서의 온도 같은 것들을 입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생경함과 어떤 매혹적임 같은 것들이 되게 공존하는 그 어떤 감각적인 것들, 언캐니한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표출한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만이 느끼는 어떤 그 느낌, 아까 얘기하셨던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디 한번 편하게 대답을 부모님 앞에도 이렇게 이제 도전 예, 저는 그래서 하여튼간에 얘기하셨던 그 어떤 느낌에 대한 것들을 어떤 회화적인 표현 안에서 스트로크의 어떤 붓질이라던가 물질을 다루는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어떤 뭐 그냥 신체라는 어떤 언어 안에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다시 이렇게 뚫고 나오게 만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회화 작가로서 또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 한 번에 많이 까먹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네. 아, 제가 사실 예. 회화 매체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말씀하신 좀 그런 부분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단단한 경계를 설정을 하면서 그 대상을 딱 고착화 시켜버리다기보다는 저는 경계를 좀 넘나들면서 그 대상이 유동적이고 조금 유연한 그런 모습으로 화면 속에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감이 덩어리진다거나 뭐 흘러내린다거나 아니면 삐져나온다거나 이런 또 작업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계획을 하지 않고 그 상당히 그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작업에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신체를 조금 낯설게 만든다거나 그런 생경하면서도 조금 매혹적이게 만드는 정서가 그 표현 방식에 상당히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효과들이 사실 제가 작업을 할 때 좀 더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요. 결국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예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재현을 어쨌건 간에 이미지로 우선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재현의 너머로 얘기를 넘긴 지는 사실 오래됐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 뭐 회화 작가로서 어떤 형태나 개념이나 어떤 인식의 경계 그 사이에서 뭔가를 해체하고 계속해서 다시 구축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그 긴장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사실 뭐 어떤 대상을 더 이제 그리게 될지 혹은 계속 신체를 그리게 될지 모르지만 그 경계면이 어디에 이제 설정이 될지는 앞으로 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그림 워낙 너무 잘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또 예, 정말 뭐 요만 화면인데도 막 뭐가 이렇게 확확 튀어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게 작업할 때는 굉장히 과감하고 거의 무슨 그 에너지를 품으면서 작업을 해서 빵인데 시끄러워요. 뚫릴 것 같아 그림. 쏟아내는 열정이 굉장해요. 정울초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이번 작업 뭐 짤막하게 그렇지만 김포옹을 담아라는 작업에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어떤 인용구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형태는 그것이 견디었던 모든 벌어진 일들의 결과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눈앞에 멈추어서 이제 어떤 물질로서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뭐 어떤 전시의 형태로 제시는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마지막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뭔가 좀 유보된 상태로 정지한 어떤 조각임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작업을 또 흥미롭게도 흐르지 않는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흐르지 않는 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성일 수도 있고 흘러야 하는데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한 고체는 또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약간 그런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이 인용구가 사실 이번 작업에서의 어떤 것을 좀 건드려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과거 작업들을 사실은 좀 제가 본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조각으로 개별 조각 개체로 보이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상황이라던가 혹은 어떤 하나의 어떤 장면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상황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결국에 그거는 관객이 관측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잠시 거기에 정지해 있는 정도의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어떤 태도들, 관점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작업에 이르기까지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각을
조각이라는 개념보다도 조각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상태에 집중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해 왔었는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조각이 놓인 상황보다도 그 조각이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 좀 집중을 해서 고민을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라고 보이는 그런 지점에서도 사실 이제 끊임없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사물의 온도에서 보게 되면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흘러내리거나, 그러니까 미미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녹아내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증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작업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들에는 그런 지점들을 전혀 이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나 우리 삶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태도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저는 사실은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흐르지 않는 그런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좀 재밌는 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태는 그 스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 전시 안에서는 그 어떤 사물 혹은 조각과 그걸 보는 어떤 관객의 어떤 관계망 안에서 상태가 어떤 다른 위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 왜냐면은 그것은 그렇게 있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의 그 스스로의 방식이라던가 어떤 지식이라던가 혹은 어떤 상상이라던가 그것에 의해서 다시 또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인식 체계 자체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저는 또 조금 재밌는 게 그 이 흐르지 않는 조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재료들 쓴 게 굉장히 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도 사실은 그 어떤 그 작가님만의 그 어떤 재료들을 선택하는 그 논리에 대한 좀 궁금증이 사실은 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이제 발견된 조각들이라는 어떤 재료와 물, PVC는 뭐 사실은 좀 그래도 좀 익숙한 재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이라는 재료와 발견된 조각들이라는 재료가 사실은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좀 증발하고 휘발해버리는 어떤 순간 같은 것들, 그 상태들을 조각이라는 형식으로 아주 잠깐 어떻게 보면은 이 재료들을 통해 은유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뭔가 속박하고 있는 어떤 상태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재료에 대한 것들, 그 재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작업을 이제 만들 때 어떠한 논리로 어떤 뭐 재료들을 선택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지 사실 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2018년에 진행을 했던 이제 시대의 여관이라는 작업에서 이제 처음 이제 등장했던 재료들인데, 저는 이제 물이라는 그런 소재 자체가 굉장히 찰나적인 소재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사실 붙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설사 붙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제 공기 중에 휘발돼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영원 불변하지 않는 소재로 이걸 조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었고, 또 물이 가지고 있는 그 투명성이 사실은 이제 그 모든 면이 다 투과가 돼서 보여지는 그 투명성 자체가 어떤 공간에 놓였을 때 그 공간을 온전히 담아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약하면서 그 투명함을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조각에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 그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고자 했던 그런 상태를 담은 물이 조각이 되면 어떨까라는 지점에서 고민을 했었었고, 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이제 휘발되고 있고 이제 막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조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어떤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조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발견된 조각들은 뭐예요? 사실 발견된 사물은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근데 그 사물의 조각이라고 명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조각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건
사실 제가 공간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 작업이 같이 호흡을 하게 되는 지점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보통은 이제 전시를 준비하거나 작업을 하기 전에 공간에 대한 탐구가 먼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사실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된 소재들이 제 작업의 이제 주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선택을 해서 그 아무런 의미 없던 그 조각이 어떠한 이제 사물이 되고, 그 사물이 다시 이제 작업으로서의 조각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 네. 상태적 변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뭣도 아닌데 자꾸 끼어서 계시네요. 대화를 하다 보니 아니 이제 저가 이제 조소과를 나왔고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학습을 하는 과를 나와서 레지던시에 있으면 다양한 작가들의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는 것도 하나의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오미우초 작가의 작업이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요새 화두 중에 하나가 조각적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하고 해석하고 다시 이제 요즘의 조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떤 조각적이다라는 의미의 정의가 굉장히 많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한 부분에 있어서 오미우초 작가 작업이 조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를 많이 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공간 안에서 내 작업에서 이 물질과 내 개념과 의미가 어떻게 발화될 수 있는지 관계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각적이다라는 말 중에 또 하나는 형에 이제 뭉쳐져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그런 부분에서 그 물이라는 작업이 형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은 공간과 그리고 제반의 환경의 여건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네요.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미지만 보면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설치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얘기를 할 때. 근데 일부러 사실은 계속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얘기하셨던 그 어떤 조각으로서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좀 건드리고 계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처럼 이렇게 막 퍼져 있어도 어디까지나 이게 되게 어떤 조각적인 태도에서 이제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 관객을 인식해서 한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 아니 뭔가 좀 이런 얘기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이제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 그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칠 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제 뭐 많은 젊은 친구분들에게 익숙한 그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어떤 잊혀진다는 걸 권리로 주장할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반대급부로 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재밌었고 근데 사실 오미초 작가님은 그런 경험과 함께 바로 이렇게 반대로 그 어떤 환경 자체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어떤 주체로서의 권리를 갑자기 세운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비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저는 좀 포함이 안 되지만 그 저보다 많이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하셔서 그 어떤 인식 체계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표출이 되고요. 실제로 분명히 표출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군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경향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좀 반대라기보다는 굉장히 독특하게 자신의 관점을 좀 보시는 그게 좀 재밌어서
뭔가 그 어떤 디지털 환경 그리고 나의 어떤 인식 혹은 나의 어떤 태도 같은 것들 좀 한번 얘기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동안 제 작업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작업을 번안해내는 어떤 매체의 조건이나 이제 형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규칙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작업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삶의 환경에서도 이제 디지털 기기를 이제 매 순간 접속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기계와 같이 살아가는 이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그동안 이제 작업에 저의 이제 가장 큰 줄기에 있었던 거는 우리 삶에서 이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애정 같은 거를 바라보고 그런 걸 계속 작업으로 길어 올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제 그게 전복되는 개념인 거예요. 접속하면 할수록 축적이 되고, 절대 끝까지 사라질 수가 없고, 그런 지점들이, 아, 이 세계 안에서는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잊혀질 권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좀 어떤 이제, 뭐 슬픔이나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전복된 개념이 동시에 좀 흥미롭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을 이제 작업이 사라질 권리로 치환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쓴 시가 그 시를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접속을 하면 할수록 시의 어구들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령시가 되어서 이제 디지털 상 안에서 휘발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선 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그 어떤 물질이라던가 환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자신의 언어로 작가는 언제나 그 보편적인 예술의 언어를 쓰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독자적인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계속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고하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한 거겠죠. 비판이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개념에서 쓴 말이고요. 사실 근데 그 오묘초 작가님 같은 경우가 어떤 물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들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좀 꽤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상당히 좀 재밌고 좀 지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어떤 그 비판적인 사고의 지점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할지는 좀 앞으로 계속 좀 제가 쫓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쫓아가면서 보시세요. 쫓아가면서 두고 보고. 서울에서 해주세요. 경기권까지. 제주도 가면 안 돼. 대전 오는 다음 너무 막혀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팅. 기쁜 여기, 소식. 예, 여기 방의 주인이신 최정은 작가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작업의 어떤 창작자이신 최정은 작가님의 어떤 질문 혹은 그냥 대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업에 대해서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거 중심으로 좀 많이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 제목이 이제 숭고한 오브제라는 작업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 우선 이 숭고라는 말이 사실 조금 상당히 좀 재밌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숭고라는 개념 자체 이제 미술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다루어져 온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어떤 미의 범죄에 해당하기도 하고 뭐 정신적인 고양감이라던가 뭐 거의 뭐 관객에게 압도적인 어떤 절대적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사실 그거에 따른 어떤 뭐 조건들을 보면은 스케일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은 오브제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숭고한 오브제라는 그 이름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숭고라는 개념이 여기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과거의 작업들을 좀 쫓아가면서 느꼈던 거는 어쨌건 간에 여기 뒤에 보시면 뭐 멍게신 뭐 이런 어떤 신적인 것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어떤 그 과거작들을 좀 보게 된 거죠. 어떤 종교라던가 미신이라던가 어떤 믿음, 신념의 구조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건드리고 질문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숭고라는 것 자체가 그냥 흔히 우리 미술사에서 얘기하는 그 숭고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 숭고라는 개념을 갖고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숭고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혹은 숭고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뭐 좀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좀 묻고 싶었어요. 주로 저에게 하는 질문들은 제일 처음 작업을 하는 거에 흥미를 가지게 시작한 거는 인체 움직임에 대한 거였거든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표현법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조소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공이 그냥 파인아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아주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매체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한 인류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표현 방법은 종교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검토가 끝난 거예요. 인간이 가장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전 세대를 걸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검증된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작업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종교적인 표현 방법을 약간 차용한 저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 움직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진화론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것을 따라 올라가서 아까 말씀하신 멍게심이라는 것도 제가 만들게 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둔 그 오브제는 왜 사람들이 한 가지의 뭐 목주라던가 아니면 인등에 있는 연꽃, 뭐 작은 불자 그런 불교적인 그런 것들에 자기가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그 오브제를 굉장히 성스럽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스러운 오브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어차피 미술도 작가가 생각하는 것을 많은 대중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성스럽다고 지칭하는 순간 이게 성스러운 존재가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크기와 상관없이 의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성스러움은 함께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 중에 저는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종교 위가 좀 돈인 것 같아요. 가장 전 세계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돈이라는 저는 종교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것도 3개의 자대가 있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좌대의 형식이거든요. 여기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약간 이거를 보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지만 뭔가 작은 재화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작은 오브제들을 둠으로써 사람들이 그냥 딱 봤을 때 무언가의 벽이 느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래서 성스러운 오브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 그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보기 좋은 거를 만드는 게 아니죠.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의 위상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약간 그런 차원에서 이 진열 형식을 사실은 상품이라는 그리고 어떤 자본이라는 그 정말 종교의 끝이라고 얘기하시는 그거를 차용을 하셨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떤 디스플레이 혹은 이런 뭐 설치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굉장히 관객들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공간적으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그리고 거기에 조명을 쓰기도 하시고 뭐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시고 굉장히 반짝이는 어떤 배경 소재 같은 것들을 써서 어떤 빛이 산란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숭고한 경험, 성스러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완전 뭐랄까 약간 실감 환경을 만드는 이머시브한 그 환경을 만드는 그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번엔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비교를 하시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좀 재미있을 것 같다. 네, 이전에는 솔직히 공간을 먼저 보고 그 공간과 어울리는 저의 작업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인체의 움직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했지만 제가 즐겼던 거는 그 안에서 관람객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건 좀 변태적이지만 즐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가 끝날 때까지 그 자체가 저는 작업으로 보고 그 관람객들의 그 움직임, 소통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작업으로 저는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여기 식상하지만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자기 내면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제 손끝의 움직임, 저의 손끝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아까 디스플레이 형식을 차용해서 사람들이 약간 당황해하는, 약간 벽을 느끼는 그런 모습도 보는 반면에 제 스스로가 한 2주 정도 여기 박혀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작업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타자를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어떤 지향점을 두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그냥 쪼물딱거리면서 만들어내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내야지가 아니라 이 모습으로 놓아졌구나를 그냥 만들어내고 싶어서 오히려 저 내면의 움직임을 계속 이용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냥 쪼물딱 해가지고 만들어 놓아진 것들인데 여기에 제가 뭐 성스러운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올려놓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이 저의 움직임에 대한 시간과 그리고 저의 습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무의식 중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 자아가 이끌고 가는 그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에 굉장히 저 혼자 만족해하면서 변태처럼 만든 거예요. 네. 저는 근데 좀 재밌는 것 같긴 하네요. 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 뭐 그전에는 관람객의 전시장 안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 소통을 작업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건 간에 종교에서의 어떤 신성함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사실 소통을 조금 단절을 하신 거죠. 그런 류의 어떤 소통은 없는 거죠. 그 안에 막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작품의 일부가 되는 그런 소통은 없지만 한편으로 그 성스러움이라는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사용자가 부여한 어떤 허상으로서의 성스러움,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어쩌면 이 진열이라는 형식이 굉장히 어떤 오브제에 되게 존재하지 않는 고결함 같은 것들을 부여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오브제 자체가 되게 묘한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전시적인 전략에서는 또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방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거의 살아있나 체크하고. 참선의 경지. 사실 뭐 저는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가 문득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까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믿음이 만들어낸 어떤 권위 같은 것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뭐 지금 계속해서 어떤 성스러움, 종교, 믿음, 허상, 뭐 신화 같은 것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과연 결국에는 어떠한 것까지 다가갈 수 있는지 진짜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예술을 약간은 메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전 태미예술 창작센터 8기였습니다. 초인문가님이랑 안녕. 안녕.